안녕하세요. 오늘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상가에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누군가의 욕심,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가슴 깊이 와 닿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생하고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동수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면 언젠가 편안한 노후가 올 줄 알았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퇴직을 앞두었을 때 저는 제 손에 남은 게 뭔지 헤아려 봤습니다. 낡은 아파트 한 채, 아끼고 모아온 통장 몇 권, 그리고 가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버티게 했고, 그래서 저는 늘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부터는 조금 편해져도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군요. 편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도 같이 자라났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낮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상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는 상가 하나로 노후가 든든해졌다 하더군요. 월세만 받아도 연금처럼 들어온다. 공실 걱정은 없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엔 낙엽처럼 바스락거리던 불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만한 희망을 만난 것 같았죠. 며칠 뒤 저는 분양 안내장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조감도, 환하게 켜진 간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상가의 미래를 보여주더군요. 안내장은 말했습니다. 교통요지, 배후 수요, 확실한 임대. 제 눈엔 모든 문장이 이익처럼 보였고, 제 귀엔 모든 설명이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안내장을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제 노후를 위로해주는 담요 같았죠.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렸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을 놓치면 평생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남들보다 한 발 늦게 걸어온 제 인생에서 단 한 번 먼저 잡을 수 있는 운이 제 앞에 와 있는 듯 했죠. 저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상의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더해보고 뺐습니다. 머릿속엔 안정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이 상가만 잘 되면 우리 가족도 나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겠지요. 그러던 어느 저녁 비가 왔습니다. 골목 끝 노란 가로등 아래에서 저는 우산을 접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 냄새 사이로 떠오르는 것은 제 첫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께 작은 봉투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죠. 이제부터 제가 지키겠다고요. 그 약속은 세월을 건너 지금까지 제 어깨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더 강하게 다짐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켜내겠다고요. 가족에게 편안한 내일을 선물해 드리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분양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벽에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액자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상가로 안정적인 삶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대출을 조기에 갚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동안 제 심장은 잔잔하게 뛰었습니다. 그 리듬이 안심의 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혹시 공실이 나면 어쩌냐고요? 상담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후 수요가 탄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요. 그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작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불빛이었죠.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젖은 도로 위로 햇빛이 반짝였고 제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는 제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자고요.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미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제 결심이 먼저였거든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들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적요와 숫자 사이로 흘러간 세월이 보였고 저는 그 세월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 보답이 바로 그 상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실패라는 단어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게 실패는 불가능한 상상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멈출 수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폐 깊숙이 들어오고 나는 살아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 생각이 온몸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내일은 사인을 하러 갈 겁니다. 노후의 문을 스스로 여는 첫 걸음이라고 믿으면서요. 믿음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금 제 귀에는 희망의 발자국 소리만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의 내일이 조금은 넓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분양 계약서를 앞에 두고 펜을 잡는 순간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운명을 이제야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었죠. 상담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곧 임차인이 몰려올 거라고요. 곧 상가는 불빛으로 가득 차고 저의 노후는 든든히 보장될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혀 안심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흔히 보던 건물도 늘 서 있던 가로수도 오늘만큼은 저를 응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가족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길은 밝아질 거라고요.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조차 저는 승낙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상가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직은 공사 자재가 흩어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이미 화려한 간판과 북적이는 인파가 보였습니다. 철근과 먼지가 가득한 공간에서도 저는 미래의 웃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가게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또 다른 가게에선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저는 벽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곧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요. 그렇게 믿으니 벽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상가는 어느새 겉모습을 갖추었고 저의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는 몇몇 상가가 이미 계약 완료되었다고 떠들썩하게 알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곧 제 상가에도 불이 켜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의심이 제 마음 한쪽을 스쳤습니다. 왜 제 상가는 아직 주인이 오지 않을까? 그러나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큰 성공에는 조금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밤이면 저는 상가에 관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임대료 명세서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반짝이며 저를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숫자들이 쌓여 제 노후를 지켜줄 성벽이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아침, 저는 여전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직 빈 상가였지만 곧 채워질 것이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이 길을 잃기 시작한 것은 입주한다던 가게들이 하나둘 발길을 돌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찾았겠지, 시기가 맞지 않았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빈 상가는 그대로였고 기다리던 불빛은 끝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상담 직원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곧 들어올 거라고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그 불안은 어느새 제 일상까지 침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웃음은 사라지고 아내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가족의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짊어진 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메모장에 적힌 이자는 커지고 제 심장은 그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다를 거라고, 기다리면 반드시 웃을 날이 올 거라고요. 이제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을 외면하고 믿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눈앞의 현실을 직시할 것인지. 하지만 아직까지는 믿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작은 희망이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이 상가가 정말로 내일은 불빛으로 가득 차지는 않을까요? 저는 오늘도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되어 내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상담 직원의 미소가 예전만큼 밝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의 대답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균열은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불안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가 앞을 서성였습니다. 커다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먼지만 쌓이고 불빛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에 제 얼굴이 비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 맞는가 하고요. 공실이 계속되자 은행에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냥한 말투였지만 점점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자가 이토록 빠르게 늘어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밥상 위에 앉아 있어도 대화는 끊겼고 아이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작은 말 한마디에도 금방 깨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습니다. 상담 직원이 했던 말, 분양 안내장의 화려한 문구, 그리고 제 아내 희망까지.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한 번은 임차인이 계약서를 쓰려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변 공실률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들었던 달콤한 약속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밤마다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계약서 위에 펜을 올리다 멈춘 손, 그리고 떠나가는 뒷모습. 그 뒷모습이 곧 제 미래 같았습니다. 불안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잠을 자려 하면 이자가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공실이 보였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선택 하나가 이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고요. 아내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도 아니고 도박이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서도 점점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는 여전히 상가 앞에 서곤 했습니다. 텅 빈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곧 누군가 올 거라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마치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손바닥의 체온만이 덧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와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의 노후를, 아이들의 미래를 한순간의 욕심으로 내던졌냐고요.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이 무너졌고 제 어깨를 붙잡고 있던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노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대신 내일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불안이 제 발밑을 흔들고 두려움이 제 등을 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선택이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튼튼해 보였지만 사실은 모래 위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가는 제 자신보다 더 두려운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눈빛이었습니다. 한때 저를 믿어주던 아내의 시선은 이제 의심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조차 저를 바라볼 때면 조심스레 눈치를 보았습니다. 밥상머리에 앉아도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공기 속에 흩날렸습니다. 그 침묵은 제 가슴을 짓누르는 쇠사슬 같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요. 집도 위험하고 생활도 빠듯한데 당신은 아직도 상가만 붙들고 있다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마저 감추려 애썼습니다. 만약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족이 더 일찍 떠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진다고요.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저는 제 자신조차 속이며 버텨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예민했습니다. 제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제 발걸음이 무겁게 질질 끌려가고 있음을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포기하면 안 되냐고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포기라는 단어는 제게 패배와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은 현실을 인정하라는 마지막 신호 같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아내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쏟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도박판이냐고요. 저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켰습니다. 분노는 제 선택을 속였던 화려한 말들과 거짓된 약속을 향했고, 죄책감은 제 가족을 그 거짓 속으로 끌고 들어온 저 자신을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은 식었습니다. 아이들과도 대화가 줄었습니다. 저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한 집 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상가 앞에 서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할 정도였습니다. 상가의 유리문은 차갑고 비어 있었지만 적어도 저를 원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내의 방에서 전세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아이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는 힘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투자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을 잃고 있었습니다. 상가를 지키려다 정작 지켜야 할 가족은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홀로 남은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상가의 공실률보다 더 무서운 건 제 마음의 공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떠나고 가족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차갑고 텅 빈 공허만 남았습니다. 그 공허가 저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이제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한 안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말투는 차갑고 딱딱해졌습니다. 낯선 번호가 휴대전화 화면에 뜰 때마다 제 심장은 주먹만큼 작아져 버렸습니다. 받지 않고 넘어가도 잠시뿐 다시 울리는 벨소리에 저는 결국 손이 떨리며 통화를 눌렀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늘 같았습니다. 이번 달 이자는 언제 갚을 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맴돌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계산기를 붙들었습니다. 숫자들은 냉정했고 자비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줄어들고 이자는 불어나고 관리비 고지서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방정식만 반복되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끝도 없이 늘어난다는 것. 그 방정식은 풀 수 없는 숙제였고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아내는 이제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빚의 굴레에 우리가 함께 갇혀 있다고요. 아이들 학원비조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질 때마다 제 안의 자존심은 한꺼풀씩 벗겨졌습니다. 한때는 가장으로서 지켜주겠다 다짐했던 제가 이제는 가족에게 짐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한 모금 또 한 모금. 술은 잠시나마 불안을 가려주었지만 그 끝에는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희망이 꺼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노후였냐고요. 상가 앞을 찾는 발걸음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저는 유리문에 비친 제 그림자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안에서는 먼지 쌓인 바닥과 비어있는 매대만이 저를 비웃듯 서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더 이상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저의 실패를 증명하는 차가운 감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최후 통첩이 도착했습니다. 만기일까지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집과 상가 모두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붉은 도장이 제 심장을 찍는 듯 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조차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빚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존심을 갉아먹고 가족의 사랑을 무너뜨리며 제 삶 전체를 옥죄는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덫에서 벗어날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이 제 삶의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조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귀에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의 원망 섞인 시선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웃음은커녕 눈을 마주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러졌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을 위해 투자했다고 믿었던 게 맞았느냐고요. 그러나 거울 속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비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순간을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있음을 알면서도 저는 아무런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던 제 손은 이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허공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안은 싸움으로 얼룩졌습니다. 아이들은 문을 닫고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가족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멀리 밀어내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 집 안에 살고 있었지만 마치 낯선 사람처럼 서로의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가 앞을 서성일 때면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곧 좋아질 거라고, 한순간의 위기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상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은 제 얼굴만 비쳤고 그 얼굴 속에서 저는 패배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제 눈빛이 이제는 두려움과 후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조차 연락이 끊겼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제 실패를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묻겠죠. 상가는 잘 되냐고요. 저는 그 질문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집과 상가, 그리고 은행 통장. 그 세 가지가 제 세계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능력한 아버지, 실패한 남편, 어리석은 투자자. 이런 이름표들이 제 등에 하나둘 붙었습니다. 떼어내려 해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게가 점점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자존심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저는 소리가 사라진 집을 걸으며 제 발자국 소리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의 박동처럼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어느새 제 안에는 공허가 가득 차 있었고 그 공허를 메우려 애쓰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이상하게도 한 줄기 결심이 솟아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포기해야 할지, 다시 일어설지, 그 사이에서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제 힘으로 싸워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가 앞을 다시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텅 빈 배너와 바람에 흔들리는 광고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듯 바라보았지만 저는 그 시선을 견뎌내며 조금씩 제 몸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목록으로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를 낮추고 소액이라도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저는 동네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소규모 창업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두 곳, 문을 닫고 떠난 가게 앞에 작은 메모를 붙이며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여러 곳에 전단을 돌렸고 소셜미디어를 모르는 척 아들에게 부탁해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제 얼굴에는 어렴풋한 결의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돌아온 말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임차인은 쉽지 않다. 공실률을 감안하면 장사가 될지 의문이다. 이자 부담이 큰 건물주는 신뢰가 안 간다. 저는 그 말들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편에선 분노가 올라왔지만 그것을 가족에게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용히, 더 집요하게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가게 주인에게는 초기 보증금 감면을 제안했고 창업 카페에는 임시 팝업 장터를 열어보자고 졸랐습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작은 손님 하나가 왔습니다. 임시 팝업을 열어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젊은이라더군요.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좋다고요. 하지만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며 협상을 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문을 여는 첫날,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불이 켜진 상가 유리창 너머로 그의 손이 반짝이는 것을 보고 저는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제게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닐지라도 제게는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 힘은 가족에게도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아내의 목소리는 처음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하게 현재의 변화를 설명하자 그녀는 짧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믿어보겠다. 그 말 한마디가 무너진 제 마음을 조금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서서히 우리 아버지를 다시 보는 눈빛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이 한 발자국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아직도 빚은 남아있고 집은 위태롭습니다. 작은 상가의 불빛이 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제 등 뒤에 그림자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철저히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월세 수입과 관리비, 이자를 꼼꼼히 나누어 표로 정리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상정해 보았습니다. 준비는 불안감을 조금 줄여주었고 그 준비는 저를 더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냉정함 속에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은 자산 중 일부를 처분해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더 이상의 대출을 막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겠다고요. 이 결단은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파트 일부를 매도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가족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숨기고 혼자 버티려 했던 지난날을 사과하고 이제는 함께 이 상황을 이겨내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어쩌면 제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며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을요. 물론 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두려움만으로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작은 불빛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테지만 저는 그 싸움의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디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 잘못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제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상처를 제가 치유하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마침내 마지막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것은 한 줌의 희망과 발밑을 휘감는 깊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상가의 불빛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 불빛 하나에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은행의 독촉은 여전히 계속되고 집안의 긴장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도망치듯 피했던 현실과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모아 앉혔습니다. 더는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더 이상 거짓된 희망을 내세우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가 분명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고 아이들은 숨죽여 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건물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고 이제 다시 세워야 할 것은 제 가족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상가 앞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이 낡아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조용히 걷어내고 한참 동안 유리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썼던 그날의 설렘과 이어진 긴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결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상가가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겠다고요. 며칠 후 저는 상가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제 발목을 붙잡던 집착을 끊어내려 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길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정리하던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지만 되찾아야 할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족의 신뢰,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앞에 섰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지만 끝난 건 아니라고요. 실패는 제 몫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노후란 돈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임을요. 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어리석음을 짊어진 채 더 단단해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상가의 불빛은 꺼졌지만 제 마음속 작은 불씨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언젠가 다시 타올라 저와 제 가족을 비추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노후는 상가와 함께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준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